자,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소득세법 총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득세법 총설과 관련돼서 우선 소득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원래 얘가 그 소득세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답니다. 하나는 개인에 대한 세법, 개인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들, 얘를 갖다가 소득세라고 부른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소득세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법인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 얘를 갖다가 우리는 법인세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 그러면 개인을 나르는 소득세와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얘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법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개인이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하는 그런 것들 있죠. 거기에 관련된 것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갖다가 주로 지칭하게 되는 용어로 바뀌었고,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아예 별도의 세법으로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소득세가 나뉘어진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소득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에 관련된 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에 있는 특징이 나와 있어요. 밑에 소득세법에서 소득세의 특징이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적어드리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그 표를 내용들을 제가 참고를 할 건데요. 사용할 거라고요. 소득세의 특징은 앞에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번 시험도 다들 보고 오셨던 것처럼 이론 문제로 세법에서 이론 문제로 낼 그 시험에 그 문항수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됐던 소득세가 됐던 그런 그 세법들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보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아니, 아까 두 문제라 그랬나? 세 문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뭔지를 갖다가 시험 문제, 자격시험에서 자주 출제를 하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배웠던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그 용어들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거기서 질문하는 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 답변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된답니다. 자, 일단 여기 소득세 특징이라고 써놓고 보면서 하는 게 나으려나? 우선 교재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소득세 특징 첫 번째 보니까 소득 원천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은요, 일단 그 소득이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려면 일단 얘가 반복적이어야 된대요.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 우리 월급처럼 이 소득세의 특징은요,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득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소득 원천설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은 지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법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어떤 소득, 즉 소득세라고 하는 법전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을 뜻하는 얘기죠. 그러면 열거되지 않은 거라면,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세금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이슈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죠. 여기 여러분 그 뭐죠? 비트코인을 각 나라에서 왜 그렇게 쥐잡듯이 난리를 치고 그랬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소득이 법에 열거되지 않는 나라가 많다는 얘기죠.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각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그만큼 불법으로 하겠다, 뭐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더란 말이죠. 여하튼간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소득의 구분을 갖다가 법에다가 집어넣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소득 원천설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 원천설과 병행해서 사용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하고 병행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뜻이에요. 포괄주의. 자, 유형별 또 포괄주의는 뭐예요? 우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개인이 내는 세금 종합소득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이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도 있었고,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니까. 연금소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이렇게 있거든요. 이 소득들은 공통적으로 다 여기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열거된 대로 소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두 가지는 좀 예외돼요. 어떤 게? 이 두 가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주의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유형별 포괄주의, 얘네들하고 성격이 비슷하다면 똑같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문제 자격시험에서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되는 소득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말합니까? 얘기한다면 얘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자소득하고요, 여기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득세의 특징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소득에 대한 것들, 소득 원천설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열거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유형별 포괄주의는 어떤 걸 뜻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6가지의 소득 중에서요,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 다음에 또 유형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요, 일정한 소득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기타소득은 어떤 걸 기타소득이라고 그러냐면, 일단 이해하기 제일 빠른 거, 로또 당첨금이 여기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나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기타소득의 뜻은 뭐냐면, 얘는 일정하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런 거예요. 일시적인 소득 또는 우발적인 소득. 그 다음에 얘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일시적이다, 비반복적이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일정치가 않다.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요. 일정치라고 하지 않아. 즉 여기 이제 지금 설명 들으면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서 소득들 많이 벌 때 프리랜서들 있죠. 프리랜서들의 소득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까 했던 로또, 당첨금도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들 중에서 뭐 많이 있는 게 소득이 만약에 저작료, 아니 원고료라고 할까요? 원고료라든지 그다음에 사진 작가, 사진 작가라고 쓸까? 사진 작가, 그다음에 작곡가 뭐 등등등. 그다음에 거기 방송에 패널 나와서 여기 자기의 직업은 본연의 직업은 있지만 거기 심사해주고 등등 심사료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득세 특징 중에서 원천설, 그다음에 유형별, 포괄지 뭐 이런 용어들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소득세 특징 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득 종류에 따라서 과세를 한대요. 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론이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차후에도 세법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용 빼는 재주 없어요. 많이 보셔야 돼요. 외울 거는 외우고 그다음에 문제 풀 거는 보고. 자, 우리나라 소득세 종류는 이렇게 나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 소득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요 부분은 소득세는 뭘로 구분하냐? 분류, 과세 이걸로 구분하고, 분류과세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분류과세는 첫 번째 종합소득으로 분류를 한대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대요. 세 번째로는요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득세에 대해서 분류과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알아들으시려면. 그래서 분류과세는 여기 세 가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종합소득은요, 종합소득은 과세기간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걸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요. 얘는 특징이요, 과세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1월 1일부터 며칠? 12월 31일. 과세기간이 아예 정해져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번째 이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해요. 장기간. 그 다음에 퇴직소득도 장기간. 양도소득은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집 한 채를 갖다가 장만하셨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살고 있다가 지금 이사하려고 그러면 그 집 팔아야겠죠. 그게 양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사셨을 때는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이사 갈 때 그 집을 팔았더니 3억 원이 생겼더라.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2억이 이익이 발생했죠. 그럼 그 2억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거, 그게 바로 양도소득이란 얘기죠. 그런데 종합소득하고 구분해서 종합소득은 매년 1년마다에 대한 세금을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종류인데 반해서 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돈 받죠?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퇴직소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세기간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세금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은 세금 계산 방법 자체가 다 달라요. 다르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는 TAT 2급에서 이 분류과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항목은 요거예요. 종합과세, 종합소득.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TAT 2급에서. 그러면 이 종합소득에는 조금 전에 제가 위에서 써놨던 이 6가지를 갖다가 다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 종류가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금을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가 종합소득이 6가지예요. 그럼 이 종합소득은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라고 아마 길에서 많이 프랜카드 같은 거 붙여놓고 버스에다가도 붙여놓고 얘기하는 것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로 개인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이 5월달에 우리 소득에 대해서 어떤 소득?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을 우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합이라 그래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TAT 2급에서의 연말정산이 있잖아요. 급여 담당자로서 우리 실무 배웠던 것은 그 중에서도 이 종합소득 6가지 중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을 갖다가 똑 떼어내가지고 연말정산이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은요, 직장에서 급여 담당자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걸 갖다가 대행해주는 업무를 얘기하고, 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서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들은요. 그래서 2월달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2월달에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이 연말정산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결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만약에 1월달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9월달에 퇴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 찾아보는데 12월달까지 다른 회사를 찾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이 1월부터 9월달까지 발생한 소득이 전부죠. 근데 퇴사했기 때문에 퇴사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개인은 이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직접 해야 되죠.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요, 안 해요. 그냥 남을려라고 우선 넘어가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 월급 받은 거에서 먼저 세금 내놓은 거 있죠. 그거 분명히 환급 받을 거예요. 왜? 1월부터 9월까지라면 어지간한 경우라면 대부분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회사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납부해 놓았을 텐데 대부분 환급 받을 거예요. 그런데 몇십만 원을 환급 받는데도 불구하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안 하고 만세 부르죠. 그럼 국가에서 환급 받을 거 금액 얼마예요? 알려줘요? 쌩까고 모른 척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배워놓으면 차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돈 되는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실기할 때 여러 번 말하면서 잘 배워두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격시험만 따려는 목적으로 배우지 마시고요.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들입니다. 이거 모르면 자기 돈도 그냥 눈 떼이고서 다 코베에 돈 떼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두세요 라고 얘기해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실무에 관련된 거는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 사원 등록하고 부연가족 등록하고 그 다음에 급여 수당 등록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고 지난 시간에 다 했었죠. 여기에 대한 걸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소득세법 전반에 걸쳐서 소득세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소득세법 중에서도 뭐가 주다? 이 종합소득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개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우리 주변에서 이자만 받고 생활하는 분 있으실까? 없으실까? 이자 갖고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대.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돈에 대해서 개념이 지금 별로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최저 월급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한 달에 200만원씩 이자가 나온다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금은 물론 손대지 않고.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을 200만원 정도 받는 것처럼 이자를 200만원 받으려면 원금은 얼마가 있어야 될까? 그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여기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자산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봐 줄 테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금액,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한 달 이자를 200만원 받아야 된다면 연간 이자로서 얼마를 받아야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200만원 곱하기 12 하면 2,400만원 되죠. 연간 이자 소득을 2,400만원이 되게끔 하려고 한다면 지금 한 달 여기 은행의 이자율이 지금 2%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간 2,400만원을 받으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억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12억에 2% 2%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억에 2% 계산기 두들겨봐. 12억에 곱하기 2% 하면 2,400만원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한 달에 월급 200만원 번다면은요, 자산만으로 나이가 드신 분이 통장에다가 12억 원 넣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소득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산가하고. 근데 2% 돼야 안 돼요? 은행 이자율이 2%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1%라 그러면 자산 얼마가 있어야 돼요? 24억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지금 은행 이자율 아마 계속적으로 낮아질지 이자율이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가 지금 안정된 나라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통장에다가 20억 정도를 넣어놔야지 한 달에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여유있게 그 돈 계속 쓰면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죠? 건물? 그래요.
건물 보통 그러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을까 건물 쪽으로 임대를 줄까 보통 거기서는 5%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죠? 5%면 먹살만 하잖아. 그죠? 근데 그 건물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5% 이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값이 떨어지고 거기에 많은 보수하는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해요.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선택이야. 뭐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 다 벌 수 있는 지금 능력과 나이, 시간적인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전 취업하셔서 5년, 10년 저축하시고 등등 기회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200만 원의 값어치가 자산, 돈으로 있는 사람의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감이 잡히죠? 됐어요.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돈이라는 거는 실제로 계산해보고 감을 잡고 내가 얼마 정도가 있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내가 돈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저희가 기회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에서 113페이지에 그 소득세의 특징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두 번째 거 소득세 종류에 대한 뭐 등등 그게 교재 113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설명 쭉 나와 있죠. 그거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지우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개인 단위 과세 제도래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라 그러는데 이 개인 단위 과세 제도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지난번에 제가 부부 합산단위라 했죠. 부부 합산 과세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부 합산 과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됐던 가족이 됐던 모든 소득 계산은 개인 단위별로 여기 과세를 한다는 게 여기 특징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원천징수란 뜻은 우리 재무회계 배우면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원천징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드시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징수해 갖고 납부해 놓으라는 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연히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회계 담당, 급여 담당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직원들한테 급여, 월급을 주면서 소득을 지급하는 거니까 뭘 해줘야 돼요? 원천징수를 해야 되죠. 그 원천징수한 금액은 계정 뭐로 기록하라고 했었죠? 예수금으로 기록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원천징수.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돈을 넣어놨다면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회사겠어요? 아니면 금융기관이겠어요? 우리가 통장에다가 지금 돈을 예금해놨어. 그럼 은행에서 우리한테 소득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누가 하겠어요? 금융기관에서 하겠죠. 그럴 때는 예수금이 아니라 제가 선납세금이라고 했었죠. 원천징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 지금 원천징수에 대한 용어들을 이렇게 들어봤고 중요한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돈을 먼저 거기 세금을 징수해 놓는 것, 그걸 우린 원천징수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인적 공제 제도를 갖다가 두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적 공제 제도와 그 다음에 누진 과세라고 되어 있죠. 누진 과세. 인적 공제 제도는 지난번에 우리 실무하면서 거기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구분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본공제 대상자 1인 한 사람당 150만원. 그 다음에 추가 공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 인적 공제는 크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본 공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 공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공제는 뭐가 있었나요? 추가 공제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경로 우대 공제 있었죠. 경로 우대 공제는 만 70세 넘은 분들에 대해서 1인당 얼마?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요, 장애인 공제 있었죠.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얼마를 추가로 해줍니까?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여기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요?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배우자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여성일 때 직전년도 소득금액 얼마? 3만원? 3천 1천만원? 3천만원이요. 3천만원 미만의 소득인 그런 여성이 부녀자가 그 소득이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로 50만원 추가를 해준다는 거, 요 네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세는요, 개인들이 돈을 버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징수해 놓는다는 제도죠. 최저세율 몇 %라고 그랬어요? 6%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9%씩 더해서 15%, 24, 35, 그 다음에 38, 40, 42.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은 몇 %까지 되어 있어요? 42%까지 되어 있어요. 내년에 올라간다 그랬죠. 45%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란 말을 쓰니까, 지금 현재는 7단계 초과 늦은 세율 제도라는 용어를 쓰던데, 내년 지나가게 되면 45%가 생기면 8단계 초과 늦은 세율 제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요. 여섯 번째 거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신고 납세주의.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법은요, 자진신고,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그다음에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 납부하는 신고 납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교재 113페이지에서 교육세 소득세 개념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얘는 복습 겸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거기 1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우리가 우리나라 무슨 월급 있죠?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죠. 이게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쓰는 것은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쓰는 것은 우리 로또 당첨금처럼 로또가 당첨되면 당첨된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번 금융기관에서 먼저 원천징수하고, 얘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이 그걸로 그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계산 절차를 끝내는 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용어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 교재에서 소득세 개념들 지난번에 우리 실무 나가기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간략하게 한번 쭉 교재를 보면서 정리해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 114페이지에 군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어떤 사람일 것이며, 그다음에 과세기간
이 소득세, 과세 기간하고 어느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지까지 바로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설명해 놓은 거기 이자 소득부터 여기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각각의 소득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자 소득이고요, 어떤 것들이 배당 소득이고, 사업 소득은 또 어떤 것인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어떤 것이 이런 소득들의 구성 요소인지, 세금은 어떻게 세율을 계산하는지 등등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마무리를 지으면 이 소득세법에 대한 이론이 끝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 오늘 내일까지 하면 소득세는 바로 끝납니다. 이 소득세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 부가가치세는 지난번에 FAT 1급에서 기본적인 틀은 거의 다 해드렸기 때문에 요게 소득세가 끝나게 되면 재무회계에 대한 거,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을 이제 배울 게 좀 있는지라 재무회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